오늘 저는 학문공안과 풍류 공존인데 부제가 17세기 충청 오연을 중심으로입니다. 우리가 호서 오연, 충청 오연에서 굉장히 이 다섯 분이 유명한데 그분들이 어떻게 풍류를 즐기셨고 한데 모였다라는 기록들이 제가 논문으로 찾아보니까 없어요. 개별 연구로만 이렇게 언급들을 해놓으셨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담은 것은 충청 오연 중 5분인데 2분 이상 모인 경우, 그리고 충청도에 한정한 그러한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적인 시간이 병자호란 후에서 효종이 북벌론을 주장하기 전, 그러면서 송시열을 불러들이기 전까지 이 충청 오연들이 많이 어울리고 또 같이 공부를 하고 풍류를 즐기고 시회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내용 목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병자호란 후에 우암 송시열은 옥천 구룡촌 본가로 내려갔고 초려 이유태 선생도 옥천 문해당에서 공부를 했고 또 신암 유계와 노서 윤성거는 산천제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강학 활동을 했고 또 동춘당 송중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디에 있었다는 아닌데 아마 대전의 회덕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산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천제는 학문과 풍류의 교차 공간으로서 기호 사림학자들의 그 학문 공간이자 또 생활 미학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천제는 1641년 금산 마산 아래에 현재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에 건립이 된 서재입니다. 윤성거와 유계가 제자들과 강학했던 서재이죠. 산천이란 명칭은 산하 출천의 효상을 주역 몽께에서 취해서 만들었고 1642년에 신암 유계가 현판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천제는 윤성거가 또 삼천제 삼수라고 해서 산천제를 넣어서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학문이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 시 속에서 담아 놓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에 힘쓰는 것은 오로지 마음을 집중하는 데 있다. 퐁퐁 솟아나 밤낮으로 흐르는 샘물처럼 청컨대 그대는 저 샘물을 보라 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학문의 열정을 토하는 그러한 모습을 시화한 것입니다. 이 산천제는 이처럼 병자호란 이후에 충청 오연들의 거점 역할을 했고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또 예학 실천의 거점인 그런 장소로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학문 연창과 실천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노서 윤성거와 신암 유계가 주역을 공부하고 특히 우리 충청 예학의 그 전통을 잇고 있는 그 가래 연구를 이 산천제라고 하는 공간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한 그 주역과 가래에 대한 연구는 이후 1653년 3월 보강대 남대에서 그 후천설 그리고 한천로 강의하면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문 연찬을 할 때 학문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뜻을 세우고 마음을 집중한다. 우리 충청 기호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과 의리인데 여기에 그 주일무적의 경사상이 또 들어 있습니다. 또 가래원류 편찬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또 노소론이 분기가 돼서 정쟁으로 아주 어지럽게 되는데요. 가래원류를 신암 유계와
노서 윤성거가 공동 편찬을 했다라는 내용이 왼쪽에 있는 지문에 노서 연보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거 가래 원류를 왜 공부를 하게 됐는지는 서 가래 원류 초본 노서 윤성거의 그 발문에 나온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산천제는 학문 교유의 장소였습니다. 충청 오연들을 비롯해서 윤문거, 윤원거, 또 상촌 신음의 외손자인 박세모, 또 이시필, 신익융 등이 이 산천제를 중심으로 많은 교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이 했던 건 산천제를 같이 운영했던 윤성거와 유계입니다. 수십 편의 차운시, 수십 편이 아니라 거의 뭐 100, 노서 선생 시만 해도 83수, 신암 유계는 더 많이 있습니다. 수십 편의, 수백 편의 그런 차운시들이 많이 교류가 됐고 깊은 학문적인 우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말고도 여러 기호 유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시를 보면 아래에 있는 게 남촌연구라고 하는 시입니다. 담자운 53개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해서 연구시를 지었는데 연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학문적인 성향이 같아야 되고 현식 인식도 같아야 되고 또 풍류를 즐겨야 하는 같은 성향의 사람, 그러니까 지향이 같은 사람이 모여야지만 완성도 있는 작품을 그려낼 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그것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시적인 교육 그리고 산천제에 같이 이들이 병잔호란 후에 내려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지향을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창작은 상호 서로 수양하고 학문 공동체의 결속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천제는 자연 속 사색. 이 시에서 보면은 학생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또 금산을 벗어난 다른 지역은 굉장히 시끄러운 진세로 표현을 하는데 그 산천제에서의 삶은 시끄러움 속의 고요함 그리고 장소는 금산이라고 하는 비단골 내에 있지만 좁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공간으로 해서 학문하기 딱 좋은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자적을 취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학문에 매진하는 모습을 이 시에서 담고 있습니다. 산천제에서는 강학 후에 시회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금산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산수 유람을 다니는 모습 그리고 인근 지역의 현감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는데 특히 자방 이시필 같은 사람이 그 용담 현감에 있을 때 여러 번 자주 찾아와서 술잔을 나누고 한 것을 이렇게 시화를 한 것입니다. 네, 이들은 또 생활 속에서 풍류를 많이 즐겼는데 동토 삼형제, 그러니까 윤성거 형제들과 함께 신암 유계가 그 금산이 비단골이라 산이 높고 갈 곳이 굉장히 많고 강물이 또 유명하죠. 금강이 지나는데 그 금강이 지나는 곳을 우리는 적벽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지역들을 강학을 마치고 서로 찾아가서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암이 시화를 한 것입니다. 한강에 말 타고 산과 시내 두루 지나 소나무 고개 서쪽에서 우연히 외로운 암자 찾았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암자를 찾으며 서로 시를 수창하는 그런 풍류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련에서 몽학들의 시끄러움 속에서 벗어나겠구나라고 하면서 시를 마쳤습니다. 학문을 익히기에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암자를 찾았다가 같이 공부할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산천제에서는 아까 가래 원류를 또 지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학을 실천했던 공간으로서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사천제에서 생활할 때 1644년에 윤문거의 장남 윤박과 송시열의 둘째 딸이 혼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혼례를 치른 다음에 이들은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서대산 신안사에 모여서 또 묵고 산천제에 돌아와서 열흘을 같이 묵으면서 학문을 강하고 또 그 서대산을 내려오면서 많은 시를 수창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 지금 내용입니다. 유문거의 연보에 따르면은 아들과 그 혼례 이야기가 되어 있고 밑에는 신암 유계가 지은 시입니다. 여망과 영보 자녀의 혼례를 축하하며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혼례를 치렀는데 그 혼례가 그냥 일반적인 혼례가 아니라 그들이 공부했던 고례를 현실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유계와 학자들이 함께 모여 내상과 여미를 갖추어 의례대로 행하며 고례를 실천하였다. 또한 혼례를 빌릴 집을 빌리고 지금처럼 또 예식장용을 또 집을 빌렸다는 내용입니다. 신랑이 화관을 착용한 후 가례에 따라 예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사후들이 집에서 예식을 행할 때 이를 준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로 인해서 이들이 했던 행동들이 향촌 사회에 이제 급속하게 퍼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서대산 신안사 모임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임을 끝나고 신암 유계가 지은 시에 보면은 태제와 함께 산천제에 와서 열흘을 머물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동토는 빼야 됩니다. 우암 송시열과 초려 이유태가 산천제에서 열흘을 머물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신암사에서는 심경을 강론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공부를 했는지가 바로 산천제에서 서대산에서 심경을 강론했다라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들이 어떤 학문적인 것을 내용으로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남사에서 모인 것은 학문적인 연대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문적인 가치관 공유의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계의 시에 보면은 또 영보와 군필이 신안사에 도착하니 길보와 함께 비를 무릅쓰고 찾아가다. 그래서 이 신안사 모임은 서대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산천을 계기로 풍류를 즐기고 또 그들의 학문을 공고히 하는 그런 장소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들이 같이 모인 곳은 황산서원입니다. 이들은 1646년 초에 모두 금산을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금강을 중심으로 또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산서원에서 그 유명한 백호 윤유와의 중용주설 논란이 있어서 있었던 사문난적의 난이 있었던 그 모임이 바로 황산서원에서 2박 3일의 일정입니다. 우리 지금 풍류의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금강과 기호유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황산서원에서는 황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나올 때마다 이름이 달라지죠. 금산 부리면을 지날 때는 적벽강이라고 부르고요. 또 웅진, 공주를 지날 때는 또 웅강이라고 부르고 연기군, 조치원, 세종시를 지날 때는 연강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부여 지방 고란사 쪽 지날 때는 백강, 백마강이라 부릅니다. 지금 이 황산서원은 거의 금강의 하류에 속하는 황산서원 앞에 있는 황강입니다. 이 금강에 대해서는 그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강연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공간에서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권 문화 벨트를 형성했고 금강은 기호학의 생명줄 역할을 했다.
우리 기호유학의 최대 성과는 예학과 호락, 논쟁인데 모두 다 이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황산서원입니다. 네, 이때 기록이 윤 7월에 있었습니다. 황강에서 뱃놀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1명의 기호 유학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모임이었는데 노서 윤성거가 지은 시입니다. 먼저 도착해서 다른 사람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시화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호산 원님, 은산 원님들, 수령들도 모두 왔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아주 빵빵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 충청 오연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인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날에서 보면은 이들은 나바 위에 올라가서 그 뱃놀이를 했는데 이때 이들이 수창한 시입니다. 이 시는 지금 용서 윤원거가 지은 시인데 먼저 도착해서 충청 오연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시화한 시입니다. 자, 이날 신함 6에는 황산기후를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들이 2박 3일의 일정을 어떻게 풍류를 즐기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 황산기후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가 지금 참여를 했는지 11명의 이름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4년 동안 수천 마리 떨어져 지내다가 드디어 강산이 맞고 탁 트인 곳에 모이는데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모두 모였다. 11명이. 본인들도 참 신기한 일이고 성대한 모임이 되었다. 서로 바라보며 웃으니 즐거움이 넘쳤다. 마침내 술을 가져오게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날 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기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면 그렇게 2박 3일을 보내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또 아쉬움이 남아서 지었던 시의 초고를 보이고 나에게 몇 마디 말을 적어달라고 요구했고 군빙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붓을 들고 기문을 써서 스스로 감개하고 우로받은 것을 덧붙여 호연에게 알렸다. 그리고 이 글을 왜 쓰냐면은 아울러 함께 논의인 사람들에게도 보냄으로써 훗날 재회시 한바탕 웃는 자료로 삼는다라고 해서 황산기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모임은 지금 노서 일기에 보면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함 송시열과의 경론, 농담도 많았고 경론도 있었으니 객기가 시킨 바가 아님이 없다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경각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기록한 일기에도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이날의 기록에 대해서는 네. 지금 11명이 2박 3일을 보내고 헤어지면서 이들이 한 행위들이 이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을 재밌게 놀면서도 헤어질 때 아쉬워서 이들이 이렇게 또 부시를 읊었는데요. 명단입니다. 송시열이 춘추 자시전에 정나라 대부 7인이 연희를 베풀어 준 데에 대한 감사 표명으로 지은 예를 따라 시를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이별의 아쉬움, 연희에 대한 즐거움 이런 감정을 담아서 시경시 중에 한 편명을 읊어서 기록을 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함 6회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의미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황산기후 속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화가는 누구냐면은 이징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17세기에 이 이징이라는 화가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무량사에 가면 김시습의 초상이 있는데 그것이 훼손이 됐을 때도 이 이징이라는 화가를 불러서 다시 또 복원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불렀던 화가도 이징인데
이 황산 기후 모임이 있고 나서 27년이 지난 후 시점에도 권상아가 이 이징이라는 화가한테 이날의 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림으로 그린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황산서원에 모여들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고요. 또 나바의 앞바다에서 이렇게 뱃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르기 위해서 배를 대는 모습 그림이 그려져 있고 모두 4편입니다. 자, 이것은 그 나바 위에 오르는 모습은 이 시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노서 윤성거의 문집에는 미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운자를 보면 산간한 이들의 풍류와 여유가 느껴지죠. 산간한에 운자를 써서 시를 지었고요. 이것은 또 시남 유계가 산간한 운자로 해서 또 나바 위에 올라간 사람, 뱃속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또 시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암 송시열의 시입니다. 이렇게 또 유계의 운자에 맞춰서 시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시회를 하고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네, 이것은 우암 송시열이 황산회유도 아까 그 그림 뒤에 쓴 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27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소회를 또 남긴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호연의 손자, 그때 권성원의 손자죠. 권상아가 그 당시 일을 기록하여 도건에 올리고 또 당시 지은 식구와 시편을 모아 내게 와서 말하기를 여러 어른들 내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 발문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건은 이징의 붓으로 그렸고 때는 숭정 1680년 숙종 6년인데 이때 11명 중에서 우암 송시열 자신과 딸 그 김규 2사람만 살아있고 그 조카들 송기룡, 송기우마저도 그 송추에 아주 너무 송추가 무성하게 자랐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황산서원은 기호 유학자들의 정신적인 보장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전통으로 대물림이 됩니다. 오고제 송상기가 지은 시입니다. 황산에서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황산서원에 자주 갔을까? 유식의 공간으로서 여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한한 창주, 고금의 지치, 100년 동안 우리에도 잘못되지 않았구나. 학문의 공간, 강학의 공간, 또 수양의 공간, 그들의 학문을 계승하는 공간으로의 그런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황산서원입니다. 그 다음은 또 충청 오연들이 대거 모인 것은 이 고란사 모임입니다. 황산서원에서 모임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또 고란사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7분 남았나요? 이 고란사에서 모이게 된 것은 우암 송시열의 그 둘째 형이 그때 부여 현감을 지내고 있었고 그때 곽씨 부인이 부여에 계셨기 때문에 우암 송시열이 그 고란사 부여 쪽에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송시열의 사형제, 홍숙진, 유계 송중길과 송강식 부자까지 참석을 하고 충청 5연 중에 4명. 저 이렇게 보면은 이유태 한 분만 빠지고 전부 다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들은 모여서 고란사와 낙하와 호암에서 뱃놀이를 하고 천정대에 올라서 시회를 하고 또 이들은 심경을 강독했습니다. 심경을 강독을 하고 나서 또 이 대목을 보면 윤성거의 가보일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놀면서 유자들이 청유를 하고 뱃놀이를 하는 것이 어떠한 유자들한테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이냐 이것이 우암 송시열과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이들은 왜 자연을 찾았을까? 그리고 그 공간에서 강학을 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고란사 또 이 시가 있죠. 시해를 한 것인데 지금 용서의 이 시는 지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용서의 보벽상시를 차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오원절구의 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래벌이 멀리 보이지 않는데 여기 올라가서 보면은 앞에 있는 백사장이 굉장히 멋지게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수학여행 때 여기 부소산, 낙하왕, 고란사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기호 유학자들한테 그리고 조선시대 학자들한테 이 고란사는 굉장히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 그리고 또 절의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공간으로 작용을 해서 연보를 보면 고란사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비중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또 1653년 이들은 부지런히 만나고 또 시회를 갖고 공부를 했던 것이 보입니다. 또 9월 달에 계룡산 복림동을 유람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윤성거 형제들 그리고 황산서원에 같이 했던 은진형감, 이정기 그리고 이효태가 합류를 해서 복림동을 유람합니다. 복림동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갈 수 없는 신도안 지역을 일컫고 있습니다. 아까 정경원 교수님도 윤중의 신도시를 이야기를 했는데 신도시가 이때 여행을 하면서 지어진 시입니다. 이건 노서 윤성거의 유신도 사수 중 3수입니다. 그들은 왜 자연을 유람을 했을까? 그것은 이 기호 유학자들의 학문하는 태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가고 즐기고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가면서도 근원을 찾는다, 시몬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학문 태도, 자연에서 청유를 하는 이유가 담겨 있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3층에 쌓인 물에 용이 없네. 순용추, 암용추,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 이렇게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또 계룡산에 관련해서는 동학사의 이 모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1665년 9월의 이야기인데 윤성거가 지은 시입니다. 자, 이 공간은 계룡산은 17세기 의리와 절개를 중시했던 기호 유학자들에게 강학과 수양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그 기호살림의 정신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 우계 성원과 율곡 이의 연보를 교정하는 장소, 그 시간에 유람을 하고 모였던 내용을 시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 문제에서는 또 동학사의 흑백 논란 모임으로 자주 언급이 되는 모임입니다. 얼마나 또 송시열과의 그 문답에서 흑백을 이야기할 때 지금 연도가 보면은 달이 9월 달인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설이 얼음이 어느 시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9월이면 아직 가을이고 그렇게 추울 때가 아닌데도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 흑이냐 백이냐 송시열과의 그 문답이 굉장히 좀 싸하게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계룡산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다는 못했고 풍류의 공간으로서 의의를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이들이 같이 모여서 읊었던 장소들은 요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곳이고 지역의 학풍과 문화비 융합된 공간으로서 강학과 또 풍류를 같이 함께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 이야기 안 했지만 이 이효태 문해당은 이문회의에서 따온 것이 바로 이 문해입니다. 이들이 만나고 놀고 하는 것은 왜 모였을까? 글로써 벗을 모이게 했다. 이 기절에 딱 맞는 모임들이 이들의 그 시 문화 또 공간 풍류를 보니까 딱 일치되는 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에서 역시 활동 내용들을 보면 성리학 공부를 하고 또 태극도를 강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왜 자연을 찾았는지 그들이 모였는지 그러면 또 동학사 많이 모였죠. 이 동학사는 의리의 성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경훈 교수님이 했던 숙모전, 사문각, 소음각이 있어서 이들 유자들한테 기호 유학자들한테 이 동학사는 매우 특별한 공간이었고 도통 계승과 그리고 또 나중에 정치적인
그러한 논란이 병조원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했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이 영상 하나 좀 재생을 짧게 해주시면. 네. 외국인들이 보면 소름 끼치는 가사라고 합니다. 자, 이 노래를 보면 지금 제가 충청 오연들이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내 마음을 딱 표현했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한 강학 공간을 찾고 산천을 찾고 모였던 것은 세상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는 거. 유교적인 이상,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유학의 공동체를 구현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더 열정을 불태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희 교수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럼 이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부 홍재현 박사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홍재현입니다. 오늘 토론문이 오전에 배포됐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청국학 학술대회의 주제는 현대인에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유교 문화의 활용과 또 대중화를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문화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교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교적 공간이라고 하면 서원, 향교 같은 건축물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의 유학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경관을 인식하였는지 또 어떤 철학을 공간에 담았는지에 대해서 쉽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교 문화의 공간이 매우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에 충청이라는 지역성이 더해진다면 유교 문화의 다채로움이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이송희 박사님의 발표문은 충청 유학의 항맥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 충청 오현의 활동이 주제가 되어서 되어 있고요. 또 그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기록 중에서 극히 일부를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발표문을 보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해도 사실 토론거리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기호사림의 공간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을 이번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조선 후기에 충청 오연이 활동했던 시기에 한정하여 1600년대를 살았던 충청 오연의 활동과 이들이 누렸던 공간을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선생님 발표 외에 다른 발표 주제는 문화유산, 계룡산, 영보정, 유람 같은 어떤 풍류의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발표문 중에서도 서원의 경우는 각각 특별한 건축물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서원을 유식의 공간이라고 할 때에는 자연 경관이나 또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보다는 의식, 관계 같은 어떤 무형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무형의 것을 유형에 적용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7세기 기호사림의 공간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상징적으로 표현할 만한 글이나 문구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충청 오연은 서인계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함께 누렸던 풍류의 공간이나 경관이 노소 분기의 상황에서는 어떤 상징적 이미지로 발현된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자신들의 갈등이나 번뇌를 무언가에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면 충청 유학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문과 동떨어진 개인적인 관심사항을 토론으로 말씀드리는 점을 사과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